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가 거의 지역을 막론하고 다 호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과연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기사 찾아봤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점 이후에 내후년인 2019년에는 다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OECD의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OECD에서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 2018년에 3.7% 그리고 2019년에 3.6%로 전망을 하면서 내년이 글로벌 경기의 최대 호황기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보다 자세한 전망은 어떤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좋잖아요. 좋죠. 미국 굉장히 좋고 유럽은 더 좋았죠. 유럽도 2%대의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일본도 그렇고 일본 1.5% 후반 1.5 넘어가고 있죠. 일본도 좋은 것 같고. 중국이 또 생각보다 좋고. 6.9 나왔나요? 네. 중국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다 따라오고 있고 자원 국가들 다 따라오고 있고. 한국도 좋았죠. 우리도 좋았죠. 우리 수출 무지하게 좋았죠. 내년 성장률은 반면에 기존의 전망치를 좀 하향했어요. 내년은 어떻게 봐요? 내년이 최대 호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최대 호황을 찍고 꺾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논란이 있긴 한데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글로벌 그 주요 정책기관들은 최근에 좋아진 부분들에 너무 안주하지 말자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정책에 대한 권유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네. 좀 신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호소하는 것 같고 제가 올해 봤던 리포트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제목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숏텀 리커버리, 롱텀 챌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올해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왜냐면 2010년 이후로 한 2년 정도 사이클식으로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번번이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이게 또 정책에 의존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좋아서 뜨고 있는데 이걸 맞춰서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 흡수하고 이런 단계로 가버리면 또 실질금리 플러스 넘어가는 구간에서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잘 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더블 딥에 대한 걱정이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OECD도 좀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이었지 않나. 사실 OECD도 그렇고 IMF도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10월 세계경제전망 내놓은 걸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조금 하향 조정했어요. 10월달에. 그리고 선진국은 좀 낮추고. 개화 신흥국들은 약간 올려줬고. 그러면서 내년 전반적으로 0.1%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는 가지만 하여튼 그 선진국은 좀 덜어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말처럼 내년은 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이후에 2019년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하자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러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 하우스도 내년까지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골디락스 어떻게 보면 버블을 즐기자라고 표현하면 너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내년까지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2019년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이 지금 다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이제 10년 주기설이 꼭 10년 아니라도 10년 전후 주기설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리고 98년에도 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내년쯤인데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다음 년이 아니냐 근데 저는 또 약간 드는 생각이 다 아시겠지만 위기설이 있으면 또 안 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06년, 7년 이때 막 좋을 때도 그때 뜨겁다, 과열이다, 버블 얘기는 있었지만 폭삭 망가진다는 의견들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소수였죠. 시장이 주목 못 받았고. 근데
그때 한번 폭삭하고 나니까 이제는 좋아지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불편함도 같이 이제 커지면서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보면. 내 의견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알고 여러분 얘기 안 하죠. 공유 안 해요. 어쨌든 내년 그러면 그 꺾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드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될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꾸준히 좋다가 내후년 2019년 언제쯤 가서 둔화될 건지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제 둔화된다고 치면 네. 이게 좀 심하게 떨어졌다가 갈 건지 아니면 살짝 그냥 감기 걸리듯이 살짝 하고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의 사이클 자체를 많이 이렇게 흐트러 놔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정상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소순한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뭐 한 2, 3년 좋아지고 뭐 한 1, 2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생활이 있다가 금융위기 겪으면서 완전 망가졌다가 이제 완전 망가진 부분들이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경기 확장 기간으로 보면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른 게 그 경기 확장의 기울기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게 가는 거죠. 예. 망가졌다가 회복을 조금씩 하니까 이제 지금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 하면 이게 위기처럼 이렇게 깊게 침체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다시 금융위기 전처럼 가서 이제 소순한 사이클 상에서 경기가 뭐 한 2, 3년 좋아지고 또 뭐 1, 2년 둔화되고 이제 이런 걸로 돌아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국 경제를 먼저 보면은 공식적으로 NBER에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 2009년 7월 이후에 101개월째 경기 확장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가장 길었던 때가 아마 90년대에 이 IT 10년 호황일 때 한 120개월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뭐 아직도 뭐 역대 최대를 또 갱신할 수도 있으니까 뭐 20개월 뭐 2년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경기 확장이 후반부에 다가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결국은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경기 진폭을 줄여주는 게 원래 본래 역할인데 사실은 통화 정책 때문에 오히려 경기 진폭이 커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상훈 부장님께서 10년 그 주기설을 얘기하셨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왜 10년 주기냐면 미국이 94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사이클이 미국이 2004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07년, 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요. 네. 그러니까 대충 첫 번째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한 3년께 정도 되면 이제 통화 정책이 어느덧 중립에서 긴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뭔가 경기에 부정적인 환경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버블이 많이 돼 있으면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것까지 오는데 그러면 요번의 경우에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첫 번째는 2015년 말이었거든요. 뭐 그 뒤로는 조금 쉬다가 2016년 말에 했다 하더라도 대충 3년을 더하면 18년 내지는 19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이제 물가가 점차 올라오면서 통화 정책이 더 이상 긴축을 미룰 수 없는 국면까지 갈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긴축이 되면서 결국 또 다시 이게 경기를 이 둔화 사이클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후년도 초반 정도가 요번 또 이 경기 사이클 상에서 정점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사실 저는 이제 이 OECD의 전망을 조금은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꺾일 2019년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는 안 본다는 그렇게는 거죠. 아니고 예. 이렇게 소순한 그렇죠. 사이클을 이제 찾아갈 거다. 그렇죠. 자, 신원연구원. 네. 뭐 내년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네 개를 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뽑기 어렵네요. 다 좋아요? 미국, 중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원자재, 비철금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네.
중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엄청난 질적의 공급 축소, 구조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큰 위기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제가 뭐 우리가 그때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했던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엄청난 또 호황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네. 미국은 뭐 일단 뭐 저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력이 성장 동력을 얼마만큼 밀어줄 수 있느냐, 확장 국면의 모멘텀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그래도 좀 기대감을 아예 접어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뽑기는 어려운데. 미국하고 중국을 보겠다. 네. 근데 유럽이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2%를 넘는 성장률도 나오던데. 맞아요. 그러면 유럽 갈 때까지 다 간 거거든요. 그 정도면 미국의 한 3% 성장률 나오는 거보다 더 좋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유럽은. 네. 그렇게 치면 유럽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저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가 미국은 하고 있는데도 나름의 경제 펀더멘탈 개선과 그 자신감으로 가는 거고요. 네. 유럽은 긴가민가한 거죠. 따라는 갈 건데 음. 미국의 딜을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고요. 음. 그만큼 아직 그 충격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그 내성이 있는지는 네.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오히려 퍼스트 마켓으로 좋을 만큼 좋은 부분을 많이 끌고 갔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의 온기가 지금 후선 국가들인 유럽이나 거기 카운트파터로 뭐 올해 금리들을 올리고 있는 캐나다, 한국, 그다음에 뭐 북유럽의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후선 저는 그들을 통째해서 뭐 세컨더리 이코노미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네. 퍼스트 이코노미 다음으로 지금 좋아지는 국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중기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 경제 지표 하나가 자동차 판매였다는 거죠. 네. 생각보다 올해 부침이 있다 허리케인 때문에 9월에 잠깐 잘 나오긴 했는데 이번 확장 국면에서 이제 차를 사야 될 사람들은 다 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의 단계에 들어왔던 거고 중국은 이제 뎁 이슈가 있어요. 네. 계속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전에서 공격하고 있죠. 중국 저렇게 부채 관리 안 하다가 이번 크라이시스는 중국에서 날 거다 위기가. 부채 관리 좀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긴축을 해서 지금 중국 10년짜리 금리가 4% 근처까지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 유동성 쪽은 또 다른 뭐 필요할 때는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이지만 장기 금리도 벌써 그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퍼스트 마켓은 이미 갈 만큼 간 상태에서 지금 세계 경제를 받치고 있는 건 오히려 후행국가다. 글로벌 통화정책의 칼자루를 지금 패드가 쥐고 있었다면 네. 올해 글로벌 IB들의 예측에서 가장 크게 미스가 남은 부분이 올해 연초에 달러가 강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대부분 원달러 환율 전망도 다 1,200원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반대로 흘렀는데 패드가 칼자루를 안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올해 달러가 약했는데 왜 약했느냐? 유로가 훨씬 좋은 경기 모멘텀으로 테이퍼링을 결정하면서 유로화가 강했고요. 캐나다 달러가 강했고 심지어는 지금 지표가 안 나오는 호주조차도 어지가 올해 중반까지 강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통화 가치에 대한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이 사이클이 이제 레이트 사이클 국면이면 오히려 퍼스트 마켓들은 이제 조금 이제 갈 만큼 간 상황이고 뒤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중앙은행들 보수성을 놓고 볼 때 좋을 만큼 좋은 거 아니냐 확인하고 들어왔으니 유동성 흡수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전 내년도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후행적으로 통화 가치 강해진 유로나 뭐 캐나다 달러나 이런 통화 가치들이 꺾여서 달러가 강해지면 그럼 올해 미국 증시가 왜 좋았냐면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반작용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의 글로벌 통화 정책이나 기조의 변화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라톤을 옛날에 뛰면 그 이제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죠. 맞아요. 이제 올해까지 그러니까 윤여삼 연구원의 주장에 의하면 올해까지의 세계 경제 페이스메이커가 미국하고 중국이었다면 얘들은 이제 뒤로 좀 빠지고 이게 이거 자전거 단체 출발하듯이 뒤로 좀 빠지고 뒤에 있던 이제 유럽이나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데가 앞장서서 가고 앞장서서 달리던 페이스메이커들은 좀 뒤에서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 뭐 그것도 또 일리 있는 얘기네요. 난 뭐 중국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좋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일부에서는 지속돼요? 일본이 이제 원래 올해 이제 그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본도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뭐 정상화 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었죠. 이제 보면 일본 성장률이 아마
5분기 연속 플러스 나온 게 아마 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위기 이후 처음이 아니라 아마 1990년대 이후 처음 아니에요. 잃어버린 20년 처음인 것 같아. 예, 그 정도로 좋게 나오면서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그 통화정책 정상화 문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오히려 발을 빼버려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더 뭐 좋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그 니케이가 지금 엄청 지금 올라가고 하는 걸로 예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다만 내년에 이제 그 전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MF나 이런 데들이 선진국은 조금 한 발에 물러서는데 일본에 대한 이제 뷰들도 올해만큼의 성장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가 최고 좋았다.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뭐 길게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도 또 조금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 우리는 수출은 세계 경제의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뭐 수출 내내야 좋을 것 같고 내수는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게 잘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신흥국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제조 신흥국들 네, 이쪽이 하나 자원국. 있고 그다음에 자원 신흥국이 그렇죠. 또 한 파트란 말이에요. 이쪽들 경기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쪽들은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면서 올라갔죠. 그쪽 예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브라질하고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플러스 돌아섰고 내년에는 플러스 더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인도도 괜찮고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신흥국이 조금 더 내년에는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중에 그 네. 자원 신흥국들하고 관련해서는 좀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 하방 압력이 있어 좀 네. 하향 조정될 거다. 그다음에 구리 가격도 지금 뭐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한 4,700 가던 게 지금 한 6,800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쉬어갈 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원은 오히려 올해가 지금 더 좋고 내년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그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들은 그냥 스테이하는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나라들이 올해 보면은 올해 이제 그 말씀한 것처럼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또 그 나라들의 이제 그 물가가 다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었고, 근데 물가 안정적이었던 게 이제 음식료 가격이 좀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성장도 좀 좋으면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물가도 이제 좋아지는 같이 이제 그 또 원자재 가격에서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이제 그 농수산물이나 곡산 곡물 이런 게 이제 좀 올라가면서 네. 그 나라들 조금 그러니까 성장과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저희는 좋은 그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그런 원자재 말고 이제 주 메인 원자재들이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그때는 다시 이제 성장을 깎아먹는 쪽으로 그렇게 될 그게 이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조 신흥국은 뭐 내년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자꾸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나 네. 사실 저는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만큼이나 이 제조업 신흥국들이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이 있어요. 올해가 너무 좋아서 기저효과로요? 아니면?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이 아마 연평균으로 거의 17%, 18% 정도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거보다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올해 17%, 18% 나온 배경도 가만히 보면은 일단 작년이 워낙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사실은 작년 초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특히나 흔히 말하는 베타가 이 제조업 신흥국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도는 약간 이제 올해 올라온 수준에서 좀 횡보하는 정도 수준을 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 신흥국들이 모멘텀 베이스로 봤었을 때는 올해만큼이나 더 높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뭐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방향은 올라가는 쪽으로 보나 속도는 올해보다 떨어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경기 둔화 시점에 대해서 우리 2019년 정도가 좀 둔화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어느 정도 공감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가 60이 넘어요? 안 넘어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이 있는 건 올해는 이제 중국 디맨드가 받쳐주면서 뭐 그게 이제 될 건데 아까 얘기 드렸던 포인트 중에 달러 약세 부분도 상당히 원자재 가격에 큰 도움이 됐을 네. 거예요. 2015년 유가 20% 곤두박질 칠 때 달러가 20% 절상됐던 원인이 굉장히 큰 타격이었거든요. 네. 그런 환경이 내년도에 아까 자원 국가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시긴 했는데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은 오버 서플라이에 대한 이슈에서 완전 자유롭지는 않아요. 여전히 오버 서플라이죠. 셰일은 뚫어놓은 광고만 해도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하는 광산들이 커머스 맞아요. 담당들 보면 철, 언제든 캐낼 수 있거든요. 철광석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수요 쪽의 뒷받침과 그 달러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순간적인 것 같고 유가는 60불 얘기하시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요즘에 거론되는 게 쿠르디아 문제도 있고요. 쿠르디스탄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이란이 트럼프가 이란의 금수 조치와 같은 이런 문제 사우디도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실물 경제에 그렇게 플러스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그렇죠. 같고요. 이제 그런 돌발적인 거는 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은 조심스러운 미국의 셰일 원유 업체들의 리그가 눈치 보고 아직 본격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BP 유가 위입니다 지금. 그렇죠. 결국은 늘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는 내년 평균 유가 60불 정도에 대한 시각들이 많은데 IMF는 내년도에 아주 보수적으로 한 50불 정도를 이미 10월달에 제시해 놨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의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55에서 한 65 정도 사이의 레인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은 60은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뭐 김성원 연구는 뭐. 저희는 올해가 유가가 평균 내면 아마 $50 조금 안 되려나 그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네. 내년은 저희는 거기서 뭐 한 10% 이상은 평균으로 안 올라갈 것 같고요. 평균 네. 55? 50에서 50, 그러니까 55조 예, 그렇죠. 예, 평균 55 그렇다는 정도. 얘기는 그 65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네, 뭐 오버슈팅 하면 모르겠는데 평균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 뭐 유가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 이번에 뭐 고점 어디냐 이런 거 하는데 결국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한번 변곡점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왜그 유가 원자재가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이제 내년에 별로 그 유가 원자재가가 올라갈 메리트가 없고 저기 모멘텀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윤여삼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IT니 뭐 드론이니 뭐니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임금 상승이 될 요인도 없고 모든 측면에서 이제 코스트 푸시 요인이 없는 거예요 물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왕창 올라가든지 아니면 원자재가가 무슨 오펙이 글로벌 오펙으로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 그냥 우리 2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코스트 푸시 요인이 아무데나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수요 디맨드 풀이 수요 쪽의 디맨드 풀이 그렇게 막강하게 센 것 같지도 않고 저 올해 중국 부동산이 거기서 무리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요가 굉장히 디맨드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노동시장의 슬랙이 더 빨리 들어올 거고 그래서 임금 못 올라갈 거고 다음에 철광석 구리 개발해 놓은 광산이 아니라 지금 파고 있는 광산을 더 파기만 해도 충분히 들어오거든. 파고 있는 광산도 다 지금 못 파내고 있단 말이에요. 풀캐파로 돌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물가는 내년에도 못 올라갈 거란 얘기인데 그럼 과연 글로벌 금리 인상 더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현재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사실은 가장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다음 둔화 사이클에 대한 총알을 그나마 지금과 같은 경기가 좋아질 때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언제 마련할 수 있냐. 그런 면이 저는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사실 저는 이제 분명히 옛날처럼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역시 물가도 정상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014년도와 2015년 2년에 걸쳐서 국제유가가 100불에서 26불을 갔어요. 그 유가가 4분의 1 토막 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산이 되고 물가를 분명히 짓눌렀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있었죠. 그 26불 갔던 유가가 이제 어느덧 56불, 7불 뭐 요 정도가 이제 균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랐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가 올라오면서 또 알게 모르게 어느 부분에선가 물가를 다시
내렸던 부분을 조금 결국은 코어를 올리죠. 네, 올리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가가 좀 목표 수준에 근접해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고 그참에 각국 중앙은행은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좀 총알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화 정책은 좀 중립에 가깝게 가자. 뭐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뭐 인플레로 가가지고 긴축하고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난 내년에도 한 1.5%밖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